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일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 이른바 지식 확장 프로젝트 토크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조근호 정신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시간 조근호라는 사람의 도전 그리고 성과, 그걸 가능하게 한 의지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조근호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행복한 마음에 행복한 인생이 있다.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을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조근호 정신건강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군자역에서 조그맣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근호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모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왜냐하면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직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신과 의사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삶이 어떤 건지 얘기해 본 적이 처음이어서 이런 기회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를 시작한 지 한 25년쯤 됐고요. 레지던트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된 건데, 정신과 의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하고 학교에서 좀 있어 보려고도 했었고, 또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도 했었고, 사람들이 정신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정신과적인 문제로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보다가 결국은 공직까지 지난 다음에 이제는 조금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데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다니셨다. 네,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의사 하면 그 일만 딱 쭉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다니셨다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개원한 지 3년쯤 됐는데, 성동 광진에 저희 대학교 동문회, 의대 동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했더니 한 20분 남짓 코로나 시기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처음 모이시는 거여서 다들 인사를 하고 모였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개원하신 지 뭐 15년 됐다, 20년 됐다, 25년 됐다, 어떤 분은 40년 됐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네. 쭉 그냥 그 일해 오신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나이 이제 50 넘어서 3년 됐으니까 정말 새내기 의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냐 하면 대학교 병원에서도 있었다가 국립센터에서 이제 거의 정책 일을 한다고 있었다가, 또 정신과가 아닌 분야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있었다가, 뭐 그렇게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혹시 이제 그렇게 다니고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현재 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과는 더욱이 더 다른 의학 분야에 비해서 훨씬 사람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했던 일들, 제가 관여했던 어떤 정책이라든지 관여했던 사안들이 지금의 그리고 제가 다루는 또는 같이 하고 있는 환자들의 도움을 주는 데까지도 전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찐터뷰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정신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첫 번째 궁금한 게 그거 같아요. 현대인들은 왜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느냐. 왜냐하면 솔직히 옆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더 많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양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런 일이 좀 생깁니까? 현대인들의 외로움. 이제 현대인들을 한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인들 중에서 제가 만나뵈면 연세가 드신 분들, 그리고 중장년층, 젊은 친구들, 이제 저는 소아는 안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이분들의 특성이 분명히 다르고 외로운 이유도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로 혼자 계시고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부양을 했고, 가족 안에서 노인들이 기거하면서 자제분들의 돌봄과 본인의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대가족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사시는 노인분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들 혼자 아니면 내분들 계시고 자제분들이 가끔씩 오시면 다행이고 연이 끊어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 외로움이 있을 때 그 외로움을 같이 나눌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더욱이 또 최근 들어서 힘들었던 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동네에 사시던 다른 노인분들하고 엮이는 뭐 하다못해 교회라고 할까 아니면 같이 모이는 어떤 취미 모임이라고 할까 아니면 노인 복지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기능이 떨어져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외롭게 된 분들이 더 많이 증가한 면이 있죠. 그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은 참 달라진 게 네. 젊은 친구들 간에 이제 그 엮이는 역동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좋은 일들은 많이 나눠요.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나누고 다른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많이 나누는데 내가 잘 지낸다,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다라는 거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거꾸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걱정도 있는 거죠. 워낙 이제 개인화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걸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남의 힘든 얘기를 얘기 듣기도 사실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차피 쟤한테 내가 저런 얘기하기 싫어.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땐 정말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요즘 너무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제 감정 쓰레기통이야? 라는 얘기를 스스로들 또는 서로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고 싶어 않아서 정말 가까운 친구한테도 힘든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같이 하고 싶지. 그러면 힘들어질 때는 그냥 고립되는 거죠. 청자녀층은 이제 그 사이에 끼어서 위에 눈치도 보고 아래 눈치도 보고 본인 사이에서 그걸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도 사실은 서로 간에 존중을 좀 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많으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청자녀층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삶이 더 존중된다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집안을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나가 돌아다니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세상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외롭고 다 외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라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도 나오고 기사들도 나오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결론적으로 분명히 맞는 얘기긴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유병률, 병의 전 인구에서 분포하는 비율이 확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의 비율은 원래 있었는데 병이 있어도 견디거나 참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버퍼링처럼 흡수해주거나 하는 제도 시스템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같은 유병률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병원을 많이 찾게 됐다는 게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옛날보다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분명히 좁아졌어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 인식이 정신과 그러면 거기는 이상한 사람 가는 곳, 그렇죠.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곳, 뭔가 나약하고 정신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관리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 가는 곳, 그러니까 아예 이상하거나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끌려가는 곳,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정신과를 다닌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 상담을 받는다, 그게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ADHD 같은 거로 병원에 가는 사람 애들도 많아졌고 그런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한테 있어서 학교에서도 좀 문제 있으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시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 그분들이 병원의 문턱을 쉽게 넘으시고 또 그런 애들을 바라보면 청소년층도 우리 애들도 가는데 그럼 나도 가볼까? 재밌는 건 요즘은 진짜 재밌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데리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요. 딸이 엄마 데리고요. 엄마가 딸 데리고 와요. 네. 엄마와 딸은 좀 이해가 가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이해가 많이 데려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데이트하는 중에도 나 여기 무슨 문제로 다니는데 그럼 너도 다니니? 그러면 거기서 확 동질감이 또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제 정말 이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많이 낮아졌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여성이 오히려 많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자분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감정적으로 우울해도 우울감을 이게 문제가 있나라고 잘 못 느껴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걸 훨씬 더 민감하게 잘 느끼고 이건 내가 좀 많이 곤란한데 난 느낄 때가 있고 이제 이게 첫 번째 가장 흔한 거고 또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감정적인 변화들을 원래 가지고 계세요. 생리적인 흐름이 감정적인 변화를 많이 동반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요동칠 때는 본인이 견디기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사회에서 여자분들은 넌 안 돼. 넌 이렇게 하지 마. 또는 분위기가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긴 존재했었죠. 근데 이제는 세상이 그러지 않은 건 분명하고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나가는 순간 사실은 아직도 남아있는 예전에 관습들, 구습들이 이제 확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런 건 나 견디기 너무 힘들어 라고 느끼면서 느끼는 좌절감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뭐 아주 젊은 친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에 시작하신 분들, 사회생활을 조금 더 나가서 활동을 넓히시는 분들, 그럴 각 영역에서 답답함이 있고, 가정생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부부생활에 결혼을 하시면 남편분이 아직은 덜 깨있고, 여자분들은 훨씬 더 깨어있고, 그러면 이제 가사 분담이라든지 사회적 참여라든지 또는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남편과 그 부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옛날 같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조금 더 이건 내 주장이 맞지 라고 얘기할 때 그걸 풀 방법이 별로 없으면 이제 또 그것도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면 병원 찾듯이 뭐 요즘에는 마음의 감기가 오면 병원을 찾아야 된다, 정신과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이 좀 빨리 오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아프다는 걸 느끼긴 할 텐데 그 사람 중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한번 찾아오는 게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빨리 오면 좋다보다 먼저 그럼 얘기 드릴 게 이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된다라는 분들이 먼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좀 심한 걸 얘기하겠잖아요. 빨리 오는 거는 이제 좀 조기를 얘기하는 거고 심한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는 병원 방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나가시는 분인데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내 능력이라든지 또는 분위기라든지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나는 더 이상 이 회사를 못 다닐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면 선생님이 나 더 이상 학급에서 애들을 못 가르칠 것 같아. 자신이 없어. 나 그만둘까 봐.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더 심해지면 사는 게 너무 의미가 없어.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정말로 자주 하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계획하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을 꼭 오셔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쉽게 와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있습니다. 이별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별이 특히 이제 뭐 가족 간의 아예 큰 이별이면 또 모르겠지만 사소한 이별이어도 찾아오는 개인의 이별은 다 심각합니다. 연애하다 이별을 그럼요. 해도 자기 이별 자기한테 다 심각합니다. 그게 절대 가벼워. 네. 근데 이제 심각한 이별들이 참 많은 게 이제 우리가 그것도 요즘 들어서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 연애에서의 이별도 이제 빠지면 너무 깊이 빠졌다가 요즘은 정말로 쉽게 많이 깊이 빠지고 그 삶의 깊이라는 게 요즘은 같이 한번 지내보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지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그게 시간이 이제 몇 달, 몇 년 가다 보면 그 공허함이나 허전함은 보통 우리가 그냥 괜찮아 이겨내 시간감도 좋아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때가 있고요. 또 달라진 건 그 반려동물들. 반려동물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보다는 좀 생명이 좀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도 잘 생기고. 그리고 이제 혼자만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 작은 원룸 같은 데서 이제 그러면 삶이 그렇게 아주 윤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려동물한테 본인이 이제 제대로 된 케어를 못 해주다가 또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까 사고 당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삶이 기본적으로 수명이 뭐 10년, 20년인 거 못지않게 그보다 더 짧게도
이제 그럴 때 겪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정신건강의 질환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과거만 해도 그냥 우울증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공황장애, 뭐 불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가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이유인데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다르죠. 저희가 하나 병만 가지고 바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병이 있고요. 크게 말해서 정신과 병은 이제 옛날에는 정신과 병을 좀 약간 역사를 말씀드리면 정신과 병이 어떤 건지 잘 몰랐었죠. 무슨 말이냐면 한 100년, 150년 전만 해도 뇌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요. 네. 그냥 상담을 통해서 이것저것 조금 더 상담을 전문화하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00몇십 년 된 거고, 뇌과학이 발달하고 난 60년, 7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약이 나온 것도 한 5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정신과의 진료 분류 체계가 확립된 게 1950년대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있었지만 각자 마치 크레펠린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크레펠린 학파의 분류 체계가 있고요. 뭐 어떤 학파마다 다 분류 체계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게 이제 통합돼서 전 세계의 병원 이렇게 구분하자라고 얘기 나온 게 한 195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분류했는데 크게 분류하면 생각의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의 병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의 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요즘 들어서 좀 부각되는 게 중독의 병이 있고, 또 아이들의 병이 있고. 네. 그게 이제 크게 따지면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의 병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중증으로 생각하는 조현병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망상이나 환청이 주가 되고 네.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달라라고 이상해. 보이는 이제 그런 조현병의 질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대표적인 정서의 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병은 분명히 다른 병이고요. 옛날에는 우리 애가 많이 우울해 그러면 마치 정신병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사고의 병을, 생각의 병을. 근데 정서의 병과 생각의 병은 분명히 다른 병이고 접근도 좀 다르죠. 물론 병이 심해지면 비슷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서의 병은 되게 흔해요. 불안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80%가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정서의 병 중에 하나예요. 불안증이죠. 강아지 불안증. 어떤 사람은 벌레 엄청 싫어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사기 보기만 해도 자지러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은 아니고, 피치 못한 경우는 맞설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증을 요구하는 그 증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피하는 게 답이긴 합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마주쳐야 되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뭐 이야기를 좀 나눠서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병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서의 병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민감하세요. 정서의 병.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훨씬 민감하셔서 그런 병들을 병원에서 많이 표현하시고, 실제로 유병률, 아까 얘기한 병이 가지고 있는 비율도 좀 높기도 해요. 여성분들이. 물론 몇 가지는 큰 차이가 없는, 뭐 강박증 같은 것들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의 병들, 대부분의 그 생각의 병이라고 하는 조현병 계열의 병은 남녀 비율은 큰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비슷합니다. 이제 물론 또 알츠하이머 같은 인지의 병도 약간의 성별의 차이는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많지만, 또 남성분들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렇죠. 그 알코올과 관련된 알코올성. 병들은 또 많죠. 네. 이제 그런 약간의 성별의 분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물론 이제 다 알려주실 수는 없겠지만 각 질환별로 이렇게 좀 치료를 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정신과라고 하는 분야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네. 근데 많이 발달을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뇌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증상을 만드는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증상을 가라앉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 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말은 조금 달리 얘기하면 약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드나 융 같은 사람이 정말로 이제 훌륭하게 정신과의 토대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때는 약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훌륭한 분들이
말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음. 그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해내고 또 무의식의 세계를 밝히고 하는 건 정말 컸지만 그 당시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가 넘어서 이제 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약이 개발되면서 요즘은 약물 치료로 접근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정신과 가보면 약만 준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약이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시니까 약을 잘 쓰면서 상담도 거기다가 약에 대한 이해 더하기 본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더하셔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도움을 드리는 게 정신과죠. 그 외에도 요즘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 약물에 대한 부담감들도 가진 분들이 계셔서 네. 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극을 해줘서 그걸 좀 우울한 뇌를 좀 깨울지 또는 불안한 뇌를 좀 가라앉혀 줄지 또는 떨어진 인지를 조금 자극시킬지 중독에 대한 어떤 충동을 조금 더 가라앉힐지 그런 접근을 하는 비약물적인 요법도 조금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물 얘기했으니까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부작용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정신과 약 엄청 세대. 그리고 뭐 사람이 힘이 없어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예전에는 진짜 그런 약이었는데 많이 바뀐 건지 좀 궁금하네요. 맞죠. 그러니까 약물의 초창기 개발은 조현병 환자들 위한 약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사람들이 제일 심했고요. 다들 심각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더 많이 가라앉히고 행동을 더 많이 억압하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었죠. 이제 그때도 그래도 그 약도 의미가 있었던 약들이 많아서 지금도 남아있는 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울증 약 개발되고 우울증이 어떻게 생기고 나빠지고 재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 이해가 넓어지면서 우울증 약은 좀 꾸준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 약은 이미 개발이 끝났고요, 거의. 네. 이제는 요즘 1990년대 넘으면서는 얼마나 부작용이 적은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편할지 이제 그런 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약들은 그렇게 세게 느끼는 약들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면 오히려 뭐 그 감기약으로 먹는 항히스타민제 이제 그런 약들이 훨씬 더 이제 그 졸린 거로는 셀 수도 있고 또는 정신과 약은 먹는다고 해서 위장 장애가 있는 약들은 별로 많이 없어요. 물론 약간의 메스꺼움 같은 불편함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위장 장애는 뭐 위염이 생긴다거나 위 자체가 어떤 궤양이 생길 수 있는다거나 이제 그런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약들은 거의 없어서 안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셔서 이 상담을 먼저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담을 받고 나서 대부분 약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상담으로도 어느 정도 돌아가시는 건지 처음으로 그거 궁금해요. 상담이 상당히 효과적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상담만으로도. 예. 하지만 상담이 한두 번의 상담만으로 정말 가벼우면 쉽게 해결이 될 텐데 네.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훨씬 많이 필요하고 전통적인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상담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끊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효율적이질 않죠. 그렇죠. 네. 상담과 약물 치료를 아까 말씀드린 병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비교적 비용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쪽 정신과 질환이 좀 더 늘었다라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뭐 최근 4년, 5년, 10년 정도 전부터 늘었다고 생각되는 거는 공황장애였겠죠. 공황장애는 사실 많았어요. 그 또한 많았는데 심장이나 호흡의 압박감이 많이 느껴지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숨을 못 쉬겠다 뭐 이런 그럼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이건 심각하거든요. 네네. 당장 죽을 것 같고 병이 분명히 있거든요. 생각에는. 그래서 응급실 통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내과적으로 심장이나 호흡의 검사를 쫙 해서 이상이 없어졌는데도 반복된다. 이제 증상은 그때는 사라지는데 네. 증상이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이제 그럴 때 정신과로 의뢰되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분들이 이제 처음에 증상을 느낄 때부터 이거는 공황장애 같아 라고 병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훨씬 더 이제 그런 분들이 늘어나서 치료가 된 분들도 꽤 많고요. 네. 또 많이 늘어나는 게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성인 ADHD예요. 성인이 보통 ADHD는 어린아이한테 생긴다라고 맞습니다. 듣는데 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ADHD는 아이들 병이에요, 기본적으로.
성인에서 ADHD 생기는 병은 없어요. 없다고 단언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인 ADHD 도대체 뭐냐? 어렸을 때부터 ADHD가 있었는데 그 성인이 보통은 성인 되면 좋아져요. ADHD는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치료법은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가 어른이 되면 들어가면 되는군요. 어른이 되면 돼요. 네. 이제 뇌의 성숙에 약간의 문제고 뇌가 성숙을 충분히 하게 되면 뇌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사회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목도 본인이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 행동을 충동을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가라앉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또는 나이가 들어서도 부족한 게 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늦을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ADHD 관심은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였어요. 또는 학교에서 애들하고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게 문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지나가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지나왔는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본인의 산만함 때문에 집중을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거나 취업을 했는데 그 상사한테 맨날 찍히는 거죠. 너 맨날 빠뜨리냐? 맨날 놓치냐? 맨날 지각하냐? 맨날 이렇게 늦게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는데 이제 어디서 보니까 이게 ADHD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고 우리 이제 요즘 텔레비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거기서 보시면 나도 저런데 내 얘기네. 내 얘기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